네, 통일교 의혹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는 통일교 의혹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압수수색에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사건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특검 같은 것을 사례로 봤을 때 이 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지금 타이밍을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김건희 사건 같은 것도 보면 막상 또 가서 보면 뭐 여기저기 흘려져 있는 또 흔적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PC라든지 이게 이 포렌식과 이미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게 포렌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그런 키워드만 넣어서 포렌식을 했을 때와 또 이번에 또 다른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또 포렌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 경찰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뭐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수사 로드맵에 따라서 저는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요.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건 자료를 정상적으로 또 충분하게 이첩을 했었다면 네. 저는 이렇게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빨리 저는 이 문제를 특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통한 초동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권이 빨리 그 특검법을 만들어서 정밀한 수사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저게 이제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저걸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전재수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은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에 나는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SNS에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한학자 총재의 뭐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 전재수 의원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선거 운동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선거 운동 한 복판에 이 캠프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 캠프 때 뭐 저도 뭐 여러 번 동참을 해봤습니다만 네네. 선거 때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서 젊었을 때부터 몇 번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당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재수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캠프로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나눠서 하는 이 보좌관들이 있지만 사실상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당시 후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산 지역에서는 캠프도 제대로 꾸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추를 해보면 그때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무슨 날 무슨 일정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사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전재수 전 장관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선거를 해본 사람, 아는 사람들이야 이해를 할
하겠지만 또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고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도 이게 책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자는데 이걸 어떻게 마다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선거를 뭐 여러 차례 치러봤고 예. 전재수 후보와 같은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이 뭐 사진을 같이 찍자든지 뭐 이런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네. 그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렸을 겁니다. 뭐 저도 저 10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저 뭐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뭐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과의 미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예, 거니까 예. 지금 9월 9일 날 선산에 가서 벌초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 9월 9일 날 있었다라는 그 만찬 행사는 그 신한국 지도자 만찬인가요? 이 통일교의 행사는 행사입니다. 만찬이니까 저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초를 저녁까지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의령과 부산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거리였기 때문에 9월 9일 날 벌초한 사실이 그 모든 사실을 배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9월 10일 날 그 이튿날이죠. 9월 10일 날 한학자 총재인가요? 그분께 이제 보고를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8년, 7년 뒤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뜬금없이 전재수 의원이 그 행사에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을 했었다고 보고서를 남긴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그날 행사는 600여 명 정도의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는 것을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조직 내에서의 그 신뢰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라 그것을 미리 그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보고를 했을 리가 없고 또 허위 보고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권력 갈등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고가 금방 드러나는 상황이라 네. 저걸 굳이 허위 보고를 해야 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랍시고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흔드는 본질적인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내놓으실 때 좀 조심해서 충분히 체크한 상태에서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통일교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당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 수용 불가 이렇게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 대표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서는 네. 저는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속내가 실제로는 특검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특검이 그랬듯이 국민적인 요구가 쏟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은 이 한 당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여당과 야당이 지루하게 싸우고 또 정쟁으로 끌어갈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 알면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 화두를 왠지 여당에게도 통일교가 로비했을 거야 라는 이 이미지를 더 씌워가면서 지방선거까지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 주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고 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과 연관을 지어서 왜 그건 했는데 이건 안 하세요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권성동 의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교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까지 초대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뭐 스테픈 뭐 커리인가 그 NBA 농구 선수까지 농구 선수 이야기를 붙이려고 하는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윤용호 씨의 문자를 보면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세요. 라는 문자가 나오고 또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이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같이 이어지는 그런 권력형인 거고 지금까지는 전재수 장관은 그냥 전재수 장관 한 명의 이거 관련된 일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이 국민적인 요구가 좀 빗발쳐야지 통과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에 여당 때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취했던 자세처럼 네. 일단 지금 국수본에서 전담팀 꾸려가지고 수사를 수사 하고 결과를 있으니 한번 보고 미진하다면 그때 국민적인 요구를 들어봅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틈만 나면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이 일은 과거 국민의힘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박수현 당수석 대변인이 이 특검은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예. 이유가 국민의힘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러다가 특검 공화국 된다라는 표현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재수나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위험에 빠질까를 막으려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검 공화국으로 갈까봐 이것을 못하겠다는 취지신데 그럼과 동시에 또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이 아닌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특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은 계속 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제의 국민적 여론이 특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사안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정부에게는 누적된 피로가 쌓일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큰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피로골절이 오듯이 이 정부의 큰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6개월의 대장정 수사를 마침표를 찍으면서 조은석 특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6개월간의 수사 그리고 오늘 수사 결과 발표까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에 강석규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기소를 했다는 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일반 이적죄로 또 어쨌든 그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있었던 사법부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계엄 사법부에 대한 시도 그리고 HID 같은 특수요원들이 청주공항을 폭파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또 노상원 씨의 어떤 수첩에 보면 폭탄 조끼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부족했고 또 짧았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좀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미진한 사태가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반추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분이 법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인 대응 그리고 이 탄핵 자체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그야말로 무소호 부리처럼 쭉 밀고 가서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를 했지만 예. 이번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공범들이 그야말로 노련한 법률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적 카르텔의 벽을 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소할 분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 유지를 잘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유죄를 받아내고 제대로 된 양형과 어떤 선고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은 과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 계엄에 관여를 했는가 이 부분일 텐데 이 네. 부분은 이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심하게 싸웠고 당신 때문에 망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그 조사 결과에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사 결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유 의원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방금 강 부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당에서조차 이번 특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이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제세력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예산에서부터 인력까지 모든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조차 이렇게 높은 평가가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계엄 직후 검찰이 내놓은 결과, 조사해 놓은 결과와 지금 내란 특검이 들어와서 그 사건을 이어받아서 한 결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좀 유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특검이 윤석열과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이것을 일부러 봐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열정과 의지는 그 그 수사팀보다도 셌을 텐데 예. 지금 이것이 나온 것이 내란 특검의 실력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있고 다만 그 특검이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2차 특검으로 이끌고 간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이라는 곳이 지금 수사권도 없어서 검찰이 조사도 못할 테고 그러니까 국수본에서 이것을 해야 될 텐데 국수본보다는 지금 공수처가 훨씬 더 권력지향적인 곳인데 예. 특검의 의미라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와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훨씬 더 특검이 그 권력과 현재의 권력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2차 종합 특검을 한다는 게 저는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좀 흥미롭고 좀 아쉬운 대목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추천으로 해서 왜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북한 군복을 입고 테러를 하고 뭐 미군 공격을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조사 결과는 지금 이 특검 결과에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유튜버를 국회에 불러서 증인까지 해서 내놓은 이야기라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흔적이 남아야 될 텐데 그 기록이 전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뉴스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그 내란 특검의 첫 기소였고 첫 사건 재판이 그 결과가 나온 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 쭉 재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오늘 1심 선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재판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의 본류 재판에 있어서 네. 뭐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상원 씨가 오늘 선고받은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계엄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계엄이 진행이 되면 그때 제2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군정보사령부에 요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게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 이제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진급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뭐 백화점 상품을 받고 그야말로 이건 자본과 관련된 이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노상원과 중요한 것은 그의 수첩에 쓰여져 있었던 것처럼 어떤 이
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무인기를 보냄으로 해서 남북 군사 관계를 긴장시켜서 이 어떤 도발의 어떤 수위를 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계엄을 명분을 좀 충족시키려고 했던 쉽게 말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관련된 혐의가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노상원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본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뭐 김용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된 재판은 아무래도 이제 선고가 뭐 1월 말이나 뭐 2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 오늘 있었던 좀 선거는 조금 지엽적인 좀 갈래였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엽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나와서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선고가 나와서 네네. 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3년 구형한 중에 2년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특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노상원 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본류 재판은 뒤에 네, 또 있는 다른 혐의들도 남아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로 이 뒤에 있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 보고 전체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당국이 이거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어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그 참 말이 기십니다. 네, 이렇게 논란에 휩싸인 발언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업무 보고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이 업무 보고 생중계 방침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방침인 거잖아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도자가 공부를 하고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 앞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공무원들도 또 발굴하고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또 질책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렇게 기관장들이나 고위직 공무원, 장관들, 부처의 업무 보고는 대통령도 받는 거지만 우리 국회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회에 나와서 이런 공공기관장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옆에 스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쪽지를 넣어가면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공기관장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지금 현재 불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될 것인데 이분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에 이 업무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또 이제 항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장에서 말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공직자들에게도 저는 귀감이 되어서 조금 실력 있는 어떤 기관장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예. 이 환단 고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도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제 뭐
야당에서 뭐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삼국지나 수호지나 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업무 보고보다는 조금 학계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더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주장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다고 해서 연구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서도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가벼운 정도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더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러한 업무 보고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국민들을 통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이루어지면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또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국민들의 평가가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신선하다라는 반응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좀 질책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또 낙인 찍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의 그 도어 스태핑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형식은 매우 신선하고 예. 좋을 수는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2차례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2차례 업무 보고의 내용과 형식이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인천국제공항 사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조직의 일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장이 모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저기서는 대통령께서 거의 강압적으로 아냐 모르냐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기서 그것은 우리 공항의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공항과 관련도 없는 업무를 대통령께서 저런 생중계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대통령을 좀 더 곤란하게 하는 거여서 저는 기관장의 태도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둘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꼭 이것은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로는 옳지 않았고 특히 첫 번째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 자리에서 국토부와 교육부와 관련된 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이 업무보고 생중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국민들 속에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책갈피 속에 $100 끼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건 세관의 업무인데 그것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다 물은 것이고 예. 환단고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에 인정되지 않은 비주류 역사를 공식 기관한테 물어보신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그런 지엽적인 것을 물어보시기보다는 10월 15일 날 국민들께 10월 15일 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이후에 올 연말까지 주택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셨으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든지 내년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국토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아주 말단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인 소모적인 이슈로 이끌면서 아주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들 한 가지씩만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는 상황인데 지금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친명과 친청 구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명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 vs 구도가 될 수가 있겠냐. 이 여당의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당일 때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더 빛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의 정점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즘 자주 들고 있는 비유가 주식회사 친명입니다. 그 아래 자회사로 뭐 친청도 있고 친찬도 있고 이런 것이지 어떻게 자회사가 주식회사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구나
이제 취임한 지 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인데 이런 구도는 말이 맞지 않고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우리 지도부와 당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일종의 이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지만 어쨌든 선거는 선거입니다. 또 선택받아야지 또 떨어지면 망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선거 구도를 누가 더 지도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실과 더 박자를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지 명청대전은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글라이더랑 비슷하거든요. 글라이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첫 출발 시점이 가장 높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자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취임식과 동시에 줄어들면서 그 대안 세력들이 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정청래 대표가 될는지 그 다른 어떤 정치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힘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 이 보궐선거를 보고 뭐 이관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그 안에 내부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예. 사퇴한 최고위원들 세 분의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함께 선출되었던 최고 지도부였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친명이었을 테고요. 그 세 분이 물러나고 지금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친명도 있을 거고 친청도 있을 거고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아니면 세 분이 모두 다가 됐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머지 지방선거까지의 나머지 정치 일정을 끌어가고 그 이후에 자신의 정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우군을 얻게 되는 중요한 정치적인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충돌을 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에 그럼 유희동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6개월을 채 못 남긴 상황에서 네. 저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당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매우 다르고 그것이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이견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다가 아마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 부딪히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도부 안에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저는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좀 최고위원 전에 사전 회의가 있으니까 네네. 그 안에서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조율이 안 될 정도의 문제라면 확실하게 그것을 차제에 매듭 짓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상대당의 모습 짧게 평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제목이 흥미롭더라고요. 조조한 당 지지율 전화 면접 방식이 부적확해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책인 거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론조사하게 보면 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럽고 창피하면 전화 면접에서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ARS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서 막 누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 면접과 ARS 방식의 여론조사의 이 어떤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올바른 길로 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각 당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